500을 몽땅 네 엄마한테 보냈어? 우린 뭐 먹고 살아? 애들은? 너 지금 우리 다 굶겨 죽일 작정이야. 대리석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섬광처럼 번쩍인 창백한 빛이 김수아의 눈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것은 KB국민은행에서 온 이체 알림이었다. 포기김치를 썰던 수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칼날을 타고 흘러내린 붉은 김칫국물이 하얀 도마 위로 뚝뚝 떨어졌다. 마치 구불구불하게 패인 상처에서 흐르는 피 같았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거칠게 문질러 닦았다. 차가운 수돗물에 닿았던 손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잠금 화면을 풀었다. 순간 그녀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500만 원. 돈을 받은 사람은 점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계좌 잔액란에는 덩그러니 세 자리 숫자만 남았다. 실라면 한 봉지조차 살 수 없는 돈이었다. 수아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이명을 느꼈다. 마치 머릿속에서 누군가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화면이 저절로 꺼져서 자신의 핏기 없는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 숫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 돈은 남편 김민호의 이번 달 월급 전부였고 심지어 다음 달 보너스까지 일부 가불한 금액이었다. 그때 현관에서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띠 뒤이어 잠금이 해제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문이 열렸다. 김민호가 늦가을 저녁의 한기와 비릿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값비싼 가죽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대단한 일이라도 치러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역겨울 정도의 만족감이 걸려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나 그 원조 감자탕집 거 먹고 싶은데 안 했으면 그냥 배달시킬까? 민호는 음정도 맞지 않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심지어 수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 손을 뻗었다. 수아는 몸을 들어 그 손을 피했다. 그녀의 동작은 녹슨 목각 인형처럼 뻣뻣했다. 돈은?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마치 오늘의 날씨를 묻는 것처럼 가벼웠지만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가 치아 사이로 으깨져 나오는 얼음 조각 같았다. 민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에 떠있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당황스러움보다 뻔뻔한 오만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고 생수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고 나서야 느릿느릿 몸을 돌렸다. 아, 월급 말이야? 엄마한테 보냈어. 그는 입가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며 마치 껌 한 통 샀다고 말하는 것처럼 가볍게 대꾸했다. 당신도 알잖아. 엄마 요즘 무릎 안 좋은 거 겨울도 오는데 좋은 안마의자 하나 놔드리고 보약도 좀 해드시라고 했어. 내가 장남인데 이 정도 효도는 해야지. 수아는 뜨거운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전부 500만 원을 전부 다 보냈다고? 그녀는 가슴속에서 폭발하려는 화염 덩어리를 억누르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만 목소리는 통제할 수 없이 날카로워졌다. 김민호, 당신 미쳤어. 오늘이 25일이야. 당장 내일이 대출 원리금 빠져나가는 날이고 쌍둥이 다음 분기 영어 유치원비만 해도 240만 원이야. 다들 손가락 빨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민호는 수아가 별것 아닌 일로 호들갑을 떤다는 듯 잔뜩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물병을 식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아, 좀 조용히 해. 애들 깨잖아.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엄마는 한 분뿐인데 효도가 기다려줘. 그는 낡은 실내복 차림의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당신도 비상금 좀 챙겨둔 거 있지 않아?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설마 땡전 한 푼 없겠어? 부부 사이에 내 거 따지지 말고 일단 당신 돈으로 막아.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바로 지난달 이 부엌에서 김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었다. 수아, 회사 그만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당신 오랜 꿈이라며? 집안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돈 걱정 말고 공부만 해. 그때의 그 따뜻했던 온기가 지금은 날카로운 뺨 때리기처럼 그녀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는 분명 알고 있었다. 그녀가 퇴사해서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이 전세 아파트 보증금을 맞추느라 그녀의 적금을 모조리 깼다는 사실을. 지금 그녀의 통장이 텅 비어 있어서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조차 망설인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고의였다. 이것은 소리 없는 사육이었다. 나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돈을 벌지 못하면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라고, 자신의 효심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는 이런 방식으로 그녀를 길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나 돈 없어. 수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사표 낼 때 말했잖아. 집에 있는 여유 자금은 딱 한 달 버틸 정도라고. 그 500만 원은 우리 네 식구 다음 달 목숨줄이야. 그걸 당신 어머니한테 줬으면 우린 뭘 먹고 살아. 애들은 뭘 먹이냐고. 민호의 얼굴에서 참았던 짜증이 폭발했다. 그는 귀찮은 파리떼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다. 아, 됐어. 맨날 돈, 지겹지도 않아. 나 밖에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다 왔어. 집에 와서까지 당신 잔소리 들어야 해?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빌리든가 처가에 가서 좀 달라고 해. 당신이 이 집 안주인이잖아. 그 정도 융통성도 없어서 어디다 써먹어? 그는 말을 뱉어놓고는 수아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다. 부엌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겼다. 도마 위에 흥건한 붉은 김치 국물만이 창백한 조명 아래서 누군가가 흘린 피처럼 번들거렸다. 수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집안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약지에 낀 결혼 반지는 이미 잔기스가 가득했다. 결혼할 때 민호가 직접 골라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작지만 나중에 꼭 제일 큰 걸로 바꿔줄게. 모든 약속은 그저 설탕 발린 독약에 불과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시울조차 붉어지지 않았다. 대신 전례 없는 차가운 냉정이 밀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몸을 돌려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된장찌개에 불을 껐다. 보글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다. 민호는 이미 침대에 누워 얕은 코를 골고 있었다. 베개 옆에 던져둔 휴대전화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모바일 게임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수아는 불을 켜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옷장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눈에 띄는 24인치 캐리어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이기적인 남자를 깨울 수도 있었다. 대신 옷장 꼭대기 선반에서 커다란 이케아 장바구니 2개를 꺼냈다. 평소 마트에서 생필품을 살 때 쓰던 파란색 타포린 백이었다. 튼튼하고 많이 들어가며 무엇보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만 고양이처럼 은밀했다. 갈아입을 속옷 몇 벌, 지금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코트 2벌, 수험용 핵심 교재 몇 권,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 이중 바닥에 숨겨두었던 오직 자신만 비밀번호를 아는 낡은 태블릿 PC 하나.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존엄이자 퇴로였다. 그녀는 이 집에 속한 물건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민호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비싼 화장품 세트도 싸울 때마다 그가 생색내던 물건이었다. 아이들의 사진도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심지어 칫솔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10분. 단 10분 만에 그녀는 이 집에서 보낸 5년의 흔적을 2개의 파란색 장바구니 안에 압축해 넣었다. 나가기 전 그녀는 식탁으로 다가갔다. 지갑에서 민호가 생활비 쓰라며 주었던 가족 카드를 꺼냈다. 지금은 잔고가 정분원이라 막대사탕 하나도 살 수 없는 깡통 카드였다. 그녀는 연필꽂이에서 검은색 네임펜을 뽑아 노란 포스트잇에 한 줄의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일주일 출장. 비용은 각자 해결할 것. 그녀는 카드로 포스트잇을 눌러 식탁 정중앙에 올려놓았다. 마지막으로 굳게 닫힌 아이들 방 문을 바라보았다. 쌍둥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들에게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미안해. 수아는 마음속으로 짧게 뇌까렸다. 하지만 엄마가 먼저 살지 않으면 우리 셋 다 이 진창 속에서 썩어 문드러질 거야.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육중한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졌다. 쏟아지는 노란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늦가을 새벽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을 삼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아는 그것이 지난 5년 동안 들이마신 공기 중 가장 자유로운 숨결이라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덜 닫힌 커튼 틈으로 쏟아진 햇살이 김민호의 눈꺼풀을 창처럼 찔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차가웠다. 여보, 물 좀. 그는 웅얼거렸다. 숙취로 인해 머리가 도끼로 찍힌 듯 깨질 것 같았다. 목구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수아가 벌써 따뜻한 꿀물을 들고 침대맡에 서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깨웠을 시간이었다. 부엌에서는 콩나물국이나 북엇국 냄새가 고소하게 풍겨야 했다. 하지만 오늘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다. 민호는 짜증스럽게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김수아,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밥 안 했어? 그가 고함을 질렀다.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맨발로 침실을 나섰다. 거실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굴러다니는 장난감도 없었고 윙윙거리며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도 보이지 않았다. 식탁으로 다가간 그는 덩그러니 놓인 카드와 그 밑에 눌린 노란색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종이를 집어들었다. 단정하지만 결기가 느껴지는 글씨체를 확인한 민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다. 출장. 하. 웃기고 있네. 그는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가출이면 가출이지 무슨 놈의 출장이야. 누구를 겁주나. 사흘도 안 돼서 분명히 울고불고 빌면서 들어올 게 뻔해. 그는 수아를 너무나 잘 알았다. 두부처럼 마음 약한 여자였다. 아이들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여자였다. 게다가 수중에 돈 한 푼 없을 텐데 어디를 간단 말인가. 기껏해야 동네 찜질방에 나가서 숨어 있을 게 뻔했다. 잘 됐다 싶었다. 민호는 기지개를 켰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서 오랜만에 해방감이 솟아올랐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걸 간섭하는 사람도 없다. 이건 그야말로 독신남의 천국이 아닌가. 이참에 친구놈들 몇 명 불러서 집에서 진탕 마시고 밤새 게임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으앙. 그때 아이들 방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쌍둥이가 깬 것이다. 아빠. 엄마 어딨어? 엄마 보고 싶어. 쉬 마려워. 으앙. 배고파. 계란말이 해줘. 4살배기 두 아이가 비틀거리며 뛰어나와 눈을 비비며 민호의 잠옷바지를 잡아당겼다. 콧물과 눈물이 순식간에 그의 비싼 실크 잠옷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민호의 두통이 더 심해졌다. 아, 그만 좀 울어. 시끄러워 죽겠네. 엄마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러 갔어. 금방 올 거야. 그는 아이들을 대충 밀어내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생수 몇 병과 어제 먹다 남은 김치 반 통을 제외하면 달걀 껍데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수아는 마치 이 순간을 예견이라도 한 듯 신선식품을 모조리 치워버린 상태였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치 2개의 전기드릴이 고막을 뚫는 것 같았다. 알았어. 그만 좀 징징대. 아빠가 치킨 시켜줄게. 피자 시켜줄게. 됐지.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익숙하게 배달 앱을 켰다. 버거킹, 어린이 세트 2개, 배달비 포함 28,000원.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다. 결제 수단 선택, 가족카드, 수아의 계좌와 연동됨. 화면 중앙에서 초조하게 돌아가는 원형 로딩 표시가 나타났다. 3초 후, 붉은색 느낌표가 팝업 창으로 떴다. 결제가 실패했습니다. 도난 혹은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민호는 멍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결제 버튼을 눌렀다. 결제 실패.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기어올랐다. 그 여자가 카드를 정지시켰다고? 그건 수아의 유일한 월급 통장과 연결된 카드였다. 평소 집안의 모든 생활비가 그 카드로 결제되었다. 그녀는 그가 준 빈 껍데기 카드는 남겨두고 정작 돈이 들어있는 자신의 카드는 동결시켜버린 것이다. 젠장. 민호가 욕설을 내뱉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정신이 사나워 미칠 지경이었다. 아, 왜 자꾸 울어. 뚝 그치라니까. 그가 아이들에게 꽥소리를 질렀다. 쌍둥이는 겁에 질려 1초간 멈칫하더니 이내 더 악을 쓰며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결제 수단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변경했다. 평소 후배들에게 술을 샀거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할 때 쓰는 카드였다. 결제하기. 로딩 중. 다시 붉은색 느낌표. 결제가 실패했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 순간 민호는 주변의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어제 그 잘난 체하는 매제 앞에서 폼을 잡느라 그리고 어머니에게 역시 우리 장남이 최고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카드에 있던 현금 서비스 한도까지 모조리 끌어모아 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지금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는 주머니 속에 굴러다니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아빠, 배고파. 큰아들 지훈이가 배를 움켜쥐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호는 손에 들린 100만 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이 기계로는 2,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도 살 수 없었다. 서울에서 50km 떨어진 경기도 외곽, 어느 허름한 비즈니스 모텔. 김수아는 비좁은 싱글 침대에 앉아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는 낡은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방 안에는 퀴퀴한 담배 냄새와 곰팡내 가득했고 창밖에서 번쩍이는 모텔 간판에 붉고 푸른 네온 사인 불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어른거렸다. 침대 시트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전화 화면이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밝아졌다. 부재중 전화, 남편 3. 부재중 전화, 남편 5. 문자 메시지, 김민호, 너 어디 처박혀 있어? 당장 안 기어 들어와? 애들 굶길 거야? 문자 메시지, 김민호, 카드 어떻게 된 거야? 너 돌았어. 당장 정지 풀어. 수아는 화면을 힐끗 쳐다볼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의 포장을 뜯어 한 입 빼어 물었다. 차갑게 식은 밥알과 비릿한 참치 마요네즈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이 없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목구멍으로 넘기던 그 어떤 따뜻한 밥보다 속이 편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의 뱅킹 앱 페이지를 클릭했다. 민호와 함께 쓰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된 화면이었다. 돈을 넣을 수는 없었지만 거래 내역을 볼 권한은 있었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실패 기록이 줄줄이 뜨고 있었다. 10월 26일 8시 32분 배달의 민족, 28,000원, 거래 거절, 잔액 부족. 10월 26일 8시 35분 쿠팡이츠, 15,000원, 거래 거절, 잔액 부족. 수아는 아주 천천히 음식을 씹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마른 우물처럼 깊고 어두웠다. 배고파. 그녀가 쉰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럼 굶어. 예전에 내가 아파서 알아누웠을 때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굶겼잖아.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유선 전화번호가 떴다. 02-889XXXX. 쌍둥이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 번호였다. 수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2초 정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먼저 말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지훈이 어머님 되시죠? 저 박 선생님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교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가출한 엄마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고,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이번 학기 원비 납부 마감일이라서요. 원장님께서 방금도 재촉하셨는데 오늘 오후 4시까지 입금 확인이 안 되면 규정상 내일부터는 아이들 등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셔틀버스도 태워드릴 수가 없어서요. 240만 원. 그것은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 중 하나였다. 휴대전화를 쥔 수아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전화를 다른 손으로 바꿔들고 창밖의 찬바람 속에서 떨고 있는 길고양이 한 마리를 내려다보았다. 선생님, 죄송해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학비 문제는 애 아빠한테 직접 연락해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돈 준비 다 됐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체하는 걸 깜빡했나 봐요. 네. 하지만 지훈이 아버님은 한 번도 이런 걸 챙기신 적이 없어서 선생님은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제가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처리할 수가 없어서요.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제 뜻이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남편이 납부를 안 하면 수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입꼬리가 잔인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그냥 퇴소 처리해주세요. 통화 종료. 수아는 휴대전화를 침대 위로 던졌다. 거의 동시에 노트북 화면의 뱅킹 앱에서 새로운 알림이 팝업으로 떴다. 10월 26일 9시 15분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동이체 185만 원 출금 실패 잔액 부족. 뒤이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KB국민카드 고객님, 금일 결제 대금 미납으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체료 발생 및 채권 추심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즉시 납부 바랍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수아는 눈을 감고 딱딱한 침대 헤드보드에 머리를 기댔다. 지금 김민호가 어떤 꼴을 하고 있을지 눈에 선했다. 분명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돼지우리처럼 어지럽혀진 거실을 뱅뱅 돌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악마의 주문처럼 뇌를 파고들 것이고 유치원 선생님의 독촉 전화는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빗발칠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연체 경고 문자는 사형 선고장처럼 날아들겠지. 하지만 아직 절망하기엔 이르다. 그에게는 아직 구세주가 남아있으니까. 그의 500만 원짜리 효심을 꿀꺽 삼킨 그 좋은 어머니 말이다. 수아는 눈을 뜨고 천장에 생긴 누런 얼룩을 응시했다. 가봐. 민호야, 그녀가 조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서글픈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가서 내 그 위대한 어머니한테 살려달라고 빌어봐. 어디 내 효심이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자고. 한편 서울의 아파트. 김민호는 정말로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방금 끄는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 그 상냥함 속에 숨겨진 멸시와 협박 어린 말투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아버님, 오늘 입금 안 되시면 내일은 정말 아이들 교실에 못 들어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 항의가 들어와서요. 쪽팔려. 정말이지 쪽팔려서 죽을 것 같았다. 김민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면이었다. 회사에서는 돈 잘 쓰는 호탕한 선배, 친척들 앞에서는 대기업 다니는 성공한 장남. 그런데 지금 고작 아들 유치원비 낼 돈이 없어서 이 수모를 겪다니? 빌어먹을 김수아. 들어오기만 해봐.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민호가 홧김에 거실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가 제 발가락만 부여잡고 끙끙거렸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여전히 목이 쉬어라 울어대고 있었다. 아빠, 할머니 집에 갈래? 고기 먹고 싶어. 그래. 할머니 집.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곳이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어제 엄마한테 무려 500만 원이나 드리지 않았던가. 그건 거금이었다. 지금 당장 급한 불 끄게 200만 원만 다시 달라고 하면 엄마는 당연히 내줄 것이다.
게다가 가서 밥도 얻어먹고 엄마한테 애들도 좀 봐달라고 하면 된다. 이 생각이 들자 민호는 마치 구명조끼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허둥지둥 움직였다. 그는 엉겁결에 두 아이에게 외투를 입혔다. 아이들 얼굴은 씻기지도 못했고 심지어 작은 아들의 바지가 앞뒤가 뒤집힌 줄도 몰랐다. 가자. 아빠가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을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는 까칠한 수염에 눈곱이 낀 민호와 콧물을 줄줄 흘리는 아이들을 번갈아 보더니 혐오감을 감추지 못한 채 구석으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어머, 민호 아빠. 애들 데리고 어디 가요? 수아 엄마는? 아, 그 사람이 야근이라서요. 제가 본가에 좀 다녀오려고요. 민호는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둘러댔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기름 넣을 돈이 없어 차를 굴릴 수 없었기에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야 했다.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 2호선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인 아이들이 의앙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주변의 직장인들이 짜증 섞인 눈빛을 쏘아댔다. 누군가 작게 혀를 차며 수근거렸다. 택시 탈 돈도 없나? 애들 데리고 이 시간에 10,000원 지하철을 타다니 진짜 개념 없네? 민호의 얼굴이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가까스로 어머니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호는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빨리 애들 밥 좀 줘요. 배고파 죽겠대요. 최신 건강보조식품 전단지를 손에 든 채 안마의자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그 꼴을 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아이고, 꼴이 이게 뭐냐? 수아 그 계집애는 어디 가고 내가 혼자 애들을 봐? 그게 출장 갔어요. 민호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엄마, 잔소리는 나중에 하고 밥 좀 줘요. 밥.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에서 찬밥 2덩이와 김치 몇 조각을 꺼내왔다. 이것밖에 없다. 먹든가 말든가? 배가 고팠던 아이들은 허겁지겁 밥을 입에 쑤셔 넣었다. 그 모습을 보는 민호의 가슴이 시큰거렸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손바닥을 비비며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기, 엄마. 왜? 시어머니가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게 말이죠. 수아가 급하게 가느라 생활비를 안 두고 갔어요. 유치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금도 빠져나가야 하는데 저기 어제 드린 500만 원 있잖아요. 거기서 200만, 아니 300만 원만 먼저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바로 채워드릴게요. 순간 집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탁자에 거칠게 내리쳤다. 뭐라고? 돈을 다시 가져가? 그녀의 목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김민호, 내가 그러고도 사내 놈이야? 효도하겠다고 준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 그 돈 내가 벌써 정기예금 넣었다. 사은품으로 프라이팬 세트 준다고 해서 1년 묶어놨단 말이다. 못 뺀다. 엄마. 하지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요. 당장 돈 안 내면 애들 유치원에서 쫓겨나요. 민호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일어섰다. 그럼 그만두라고 해.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민호의 얼굴에 침을 튀겼다. 무슨 놈의 영어 유치원이야?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게 사람 다닐 데냐? 내가 볼 땐 그 여편네 허영심이야. 지가 알아서 하라고 해. 돈 없으면 애를 낳지 말든가. 낳아놓고 왜 늙은 어미 등골을 빼 먹으려고 해. 엄마, 내 아들이에요. 엄마 친손자라고요. 친손자면 뭐. 내가 너 이만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마누라랑 자식 새끼 때문에 내 어미 관값을 내놓으라고 해? 이 천하의 불효자식. 시어머니는 점점 더 흥분하더니 급기야 허벅지를 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홀려서 제 어미를 잡네.
겁에 질린 아이들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이고 시끄러워. 재수 없게 왜 울고 난리야. 다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민호의 등을 떠밀며 현관으로 몰아세웠다. 그 여편네 들어오기 전엔 얼씬도 하지 마. 돈 없으면 가서 피를 팔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쾅. 육중한 방화문이 민호의 코앞에서 닫혔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문 안쪽에서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밖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민호는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어제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효도의 대가인가?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고 얻어낸 모성애의 실체가 고작 이거였나?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화면을 확인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온 문자였다. 체납 안내 고객님, 전기요금이 2개월 체납되었습니다.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해 금일 오후 2시부로 단전 조치될 예정입니다. 신속히 납부 바랍니다. 단전. 민호는 고개를 들어 복도에 깜빡거리는 센서 등을 올려다보았다. 곧 해가 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세상은 지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음산한 오후, 김민호는 자신이 어떻게 두 아이를 데리고 집까지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주머니에 남은 전 재산 3,000원으로는 지하철표 2장을 사는 게 고작이었다. 마지막 구간의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그는 울다 지쳐 잠든 작은 아들을 한 팔에 안고 큰아들의 손을 꽉 움켜쥔 채 칼바람을 맞으며 40분을 걸어야 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 10년은 늙어버린 노숙자 같았다. 띵. 18층에 도착했다. 민호는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삐. 다급하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뒤이어 감정 없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전력이 부족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해주세요. 아니, 도어록 배터리가 나간 게 아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정막이었다. 공기 중에는 역겨운 냄새가 떠다녔다. 부엌 쓰레기통에서 이틀간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전기가 끊긴 냉장고 안에서 서서히 상해가는 음식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다. 아빠, 깜깜해. 무서워. 품 안에서 깬 지민이가 울먹이며 매달렸다. 민호는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미친 듯이 눌러댔다. 탁, 탁, 탁.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일 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오후 2시에 끊는다고 했으면 2시 1분까지 기다려주는 법이 없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불 켜줄게. 민호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빗줄기가 어둠 속을 휘젓자 거실 구석에 널브러진 장난감들과 그를 비웃듯 텅 비어있는 식탁이 드러났다. 그는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지러 갔지만 정수기는 전기가 끊겨 작동하지 않았다.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돗물만 쏟아졌다. 으앙, 엄마 보고 싶어? 따뜻한 밥 줘. 지훈이가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아이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민호는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훅 하고 미지근한 곰팡내가 덮쳐왔다.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은 이미 녹아 끈적한 설탕물이 되어 선반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고 아래 칸에 있던 말라 비틀어진 양파를 적시고 있었다. 달걀도, 우유도, 냉동 만두도 없었다. 오직 온도가 올라가 과하게 발효되면서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김치반 통뿐이었다. 민호는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그는 아내가 떠나기 전 남겨둔 그 텅 빈 냉장고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심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그 후 48시간은 김민호에게 있어 자존심과 인격이 통째로 믹서기에 갈려나가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다. 출근해야 했다. 근태가 목숨보다 중요한 이 빌어먹을 회사에서 결근했다가는 다음 달 월급마저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아이들을 돌봄 교실에 보낼 수도, 학비를 안 낸 유치원에 뻔뻔하게 밀어 넣을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냄새 나는 집안에 두 아이를 가두고 편의점에서 산 차가운 단팥빵 2개와 생수 1병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아빠 돈 벌어 올 테니까 얌전히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텔레비전조차 켜지지 않으니 만화 영화를 보라는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망치듯 집을 나온 민호는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한 탓에 그의 몸에서는 쉰내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옆에 서 있던 여대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 슬그머니 옆으로 피했다. 그 경멸 어린 시선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회사에 도착한 그는 유령처럼 자리에 앉아 태어난 척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점심시간 12시, 동료들이 3355짝을 지어 부대찌개 집으로 향했다. 김 과장님, 같이 가시죠. 오늘 이 대리가 쏜답니다. 민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다. 보글보글 끓는 부대찌개, 뜨끈한 햄과 라면 사리. 지금 그가 꿈에서도 그리던 음식이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밥을 먹고 나면 을에 커피 내기를 하거나 돌아가며 커피를 사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다. 그의 주머니엔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인 4,500원조차 없었다. 아, 먼저들 가. 내가 속이 좀 더부룩해서. 그는 어설픈 거짓말을 했다.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사무실이 텅 비자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탕비실로 들어가 공짜 믹스커피를 종이컵 가득 탔다. 혀가 아릴 정도로 단 그 액체를 허기진 위장에 쏟아부으며 자신을 속였다. 그러고는 깊은 숨을 내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최 대리에게 내선 전화를 걸었다. 저기, 최 대리,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하자. 내가 오늘 지갑을 두고 와서 그러는데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내일 꼭 갚을게. 수화기 너머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 어색한 침묵이 민호의 자존심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짓밟은 것 같았다. 아, 과장님. 5만 원이야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요. 아니야. 일은 무슨. 요새 좀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끄는 민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빌린 5만 원을 손에 쥐고 그는 자신이 거지와 다를 바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후 3시 휴대전화 화면에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번호가 떴다. 집 전화였다. 지훈이었다. 아빠? 으앙, 동생이. 지민이가 몸이 너무 뜨거워. 민호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다. 어떻게 회사를 뛰쳐나왔는지, 어떻게 그 비싼 택시를 잡아탔는지, 기사 아저씨의 불평을 들으며 어떻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집안은 무덤처럼 어두웠다. 지민이는 소파에 축 늘어져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마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지민아, 지민아. 민호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아이의 체온이 살갗을 태울 듯 뜨거웠다. 병원에 가야 해.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보호자분, 먼저 접수하고 수납해주세요. 간호사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날아왔다. 민호는 아이를 안고 원무가 창구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다. 저기, 치료부터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카드를 안 가져와서요. 창구 직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공무집행자의 냉담한 눈빛이었다. 선생님,
전산상 접수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 증상을 보니 혈액 검사하고 수액도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대략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건강보험증이나 카드는 없으세요? 보험증도 카드도 모두 수아에게 있었다. 저 현금 있어요. 5만 원 있어요. 민호는 꼬깃꼬깃해진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마치 전 재산을 내놓는 것 같은 비장함이었다. 부족합니다. 선생님. 진찰료랑 기본 검사비만 해도 그건 넘어요? 품에 안긴 지민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친 듯이 그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김수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제발. 받으라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다시 한번.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다시 한번. 기계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절망의 돌림노래처럼 반복될 때까지 차단당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일말의 여지조차 없이. 민호는 불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다리가 풀려 응급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었다. 상관없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는 5만 원짜리 지폐를 움켜쥔 채 창구 직원을 향해 그리고 이 냉혹한 세상을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치료부터 해주세요. 돈 드릴게요. 꼭 갚을게요. 그 순간 김민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항상 묵묵히 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주던 여자, 그가 입고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던 여자, 그가 마음껏 효자 노릇과 성공한 가장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주던 그 여자는 그의 부속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산소였다. 그리고 지금 산소 공급이 끊겼다. 일주일은 1세기처럼 길었다. 김민호는 자신이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는지 알 수 없었다. 회사의 사정에서 가부를 받았고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개처럼 굽실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찬물만 나오는 집에서 가장 싼 라면을 끓여 먹으며 촛불 하나에 의지해 공포스러운 밤을 보냈다.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으며 수염은 잡초처럼 제멋대로 자라 있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저녁. 띠. 그 익숙한 도어록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배터리가 없다는 경고음이 아니었다. 진짜로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였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아이들이 쏟은 주스 자국을 걸레로 닦고 있던 민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너무 급하게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목이 삐끗할 뻔했다. 문이 열렸다. 복도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지며 역광을 받은 긴 실루엣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일주일 만에 보는 김수아였다. 민호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눈앞의 여자는 그가 기억하는 보풀린 일어난 실내복을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늘 음식 냄새를 풍기던 아내와는 딴판이었다. 그녀는 재단이 잘된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그 안에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다. 발에는 7cm 굽에 날렵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 펌을 했고 얼굴에는 은은한 화장을 했으며 입술에는 고혹적인 벽돌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화려했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낯설 정도로 서늘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와 대조적으로 집안은 쓰레기장처럼 엉망이었고 악취가 진동했으며 남편이라는 작자는 노숙자 꼴을 하고 바닥에 기어 다니고 있었다. 수아. 민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너무 오래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탓에 다리에 쥐가 나 다시 주저앉았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 명징한 구두 굽소리가 민호의 심장을 짓밟은 것 같았다. 그녀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장난감, 쌓여있는 배달 용기,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들. 그녀의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난 현장을 견학 온 사람 같았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민호에게 꽂혔다.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모든 정이 떨어져 나간 차가운 혐오뿐이었다. 여보, 드디어 왔구나. 민호는 엉금엉금 기어가 그녀의 코트 자락이라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엄마한테 돈 다 준 거 내가 미쳤었나 봐. 내 말 좀 들어봐. 이 일주일이 진짜 지옥 같았다고. 지민이 열나고 전기 끊기고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는 콧물 눈물을 쏟으며 지난 일주일간의 서름을 토해냈다. 예전처럼 그녀가 마음 약해져서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수아는 가볍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더러운 손을 피했다. 지옥.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늦가을비처럼 서늘한 목소리였다. 그게 지옥이니, 김민호. 그녀는 에르메스 스타일의 가방에서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얼룩투성이인 것을 탁자 위에 툭 던졌다. 탁. 그리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적막한 거실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다. 그럼 내가 지난 5년 동안 산 건 뭐였을까? 18층 지옥이었나? 민호는 멍하니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 입구 사이로 서류의 일부가 보였다. 가장 위에 적힌 굵은 고딕체 글씨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별표 이혼 합의서 별표. 이혼. 민호는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수아, 무슨 소리야? 고작 그 500만 원 때문에? 내가 받아올게.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받아올게. 이러지 마. 애들도 아직 어린데. 필요 없어. 수아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 돈 안 받아도 돼. 그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효도 비용이니까. 당신의 그 위대한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해. 관값에 보태시든가.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지금의 그는 비굴하고 나약하고 무능했다. 문득 예전의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왜 이런 남자 때문에 내 일을 포기하고 내 빛을 잃어가며 이 좁은 부엌에서 순에 빠진 가정주부로 늙어가기를 자처했을까? 김민호, 잘 들어. 수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판결문처럼 명확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밥이나 하고 몇백 원 아끼려고 마트 타임 세일 뛰어가고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다 받아주던 부엌대기 김수아는 지난주에 죽었어. 그녀는 몸을 돌렸다. 바닥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안중에도 없었다. 집은 내가 가져가. 양육권도 내가 가져가. 그 500만 원은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적선이라고 생각해. 도장 찍어서 내일 아침 내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 말을 마친 그녀는 미련 없이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해 진군하는 북소리 같았다. 수아, 여보, 가지마. 내가 다 고칠게. 내가 진짜 잘할게. 등 뒤에서 민호의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들려왔다. 하지만 수아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칼바람이 부는 늦가을의 밤거리로 걸어나갔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뜨거웠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드디어 온전히 자신의 손안으로 들어왔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끝.